종교철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번 서울목회연구원에서 계절학기 수업으로 종교철학을 강의하게 될 정승태 교수입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교재는 종교철학 담론이라고 하는 2016년에 나온 책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출간한 책이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종교철학 담론의 모든 내용들을 다 강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강의는 제가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독은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될 때에 여러분이 종교철학 담론이라고 하는 저희 책을 다 읽으시면은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출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석을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을 해보니까 평소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는 소감문 정도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각 영상을 들으시고 한두 문장, 이 영상은 무엇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짧은 한두 문장 정도로 매 강의를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출석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으니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28번에 걸친 영상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28번의 강의를 들으시고 한두 문장 적으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말 시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기말 시험은 마지막 강의, 아마도 28회 강의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 28번째 강의에 시험에 관해서, 기말 시험에 관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수업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중 한 문제를 에세이 형식으로 기술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방식은 에세이, 즉 논술시험 방식입니다. 제출할 날은 6월 21일 저녁 12시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분량은 약 2페이지 내로 기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3문제 정도 제가 예시를 해드리면 그 3문제 중 한 문제만 선택해서 택일해서 기술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실 때에 출석 대용으로 하는 각 영상 강의를 소감문 같은 형식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영상마다 한두 문장,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한두 문장 정도로 요약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교철학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이번 첫 번째 강의의 주제는 제1장이 되겠습니다. 1장의 주제는 철학은 신학을 위해서 유용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학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철학이라고 하는 게 왜 도움이 되고 유용한가 하는 이런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 철학과 신학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립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 강의는 철학은 신학을 위해서 유용한가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게 철학이 합쳐진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일반적으로 종교 철학은 종교학의 분과에 있는 게 아니고 철학의 분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철학 그러면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사유하는 거, 이유 근거, 따지고 묻는 거,
이와 같은 거를 보통 우리가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상 철학이라고 할 때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을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의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뭘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가? 하는 이런 내용의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 근대 철학자였던 르네 데카르트는 정신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 이런 것을 생각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알랭이라고 하는 철학자, 프랑스의 철학자이신데, 이분은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유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를 반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생각을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399년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회의하라, 질문하라, 그것이 철학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어서 인간이 지닌 최고의 탁월함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질문하는 능력이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던진 질문들, 철학은 신앙을 위해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철학이 정말 필요한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제1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은 첫째, 신학을 위한 사유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철학은 마치 구구단을 외우는 것과 유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구단을 외우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구구단이 가장 기초이고 기본 단위입니다.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면 학문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고 보이는 겁니다. 철학은 마치 구구단을 외우는 것과 같은 기본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이 철학은 신학을 위해 사유방식을 제공을 하는데 사유방식으로서의 철학입니다. 생각하는 방법, 생각은 그냥 무턱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하는 사유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신학을 위한 철학의 유용성 가운데 하나가 철학은 인식적 판단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철학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듣지 못하는 여러 어휘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인식적 혹은 인식이라고 하는 어휘입니다. 그러면 인식론의 과목을 보통 우리가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식론이라고 할 때 에피스테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안다 혹은 지식과 연관되어 있는 어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식적 판단이라고 할 때 판단이 중요한데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은 지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내 느낌,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판단할 때 분명히 지식에 근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신학을 위한 철학의 유용성 가운데 철학은 호기심 또는 회의로 사유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철학은 무언가 궁금한 것에 대한 탐구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런 과목, 이런 것이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철학은 물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물음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학문, 이게 바로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음은 사물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합니다. 궁금합니다. 그게 무언가, 호기심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폭넓게 이야기해서 사물이라고 할 때 우리 주변의 세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질문을 해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뭐 이를테면 인간은 왜 죽는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악이 많은가? 왜 선한 사람들은 일찍 죽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오래 사는가? 왜 이 세계에 이런 악들이 많은가? 라고 하는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이 철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신학을 위한 철학의 유용성 가운데 네 번째는 철학은 신적 인식의 도구적 기능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신적 인식, 신에 대한 이해, 신에 대한 지식, 신은 형이상학적 영역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 알려지지 않은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체로 알 수 있는가? 신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응답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이 인간을 창조한 건가? 아니면 인간이 신을 창조한 건가?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철학에서는 가장 큰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나 자연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일종의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어쨌든 철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는 데에 도구적으로 활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학을 위한 철학의 유용성 가운데 철학은 신학의 외형적 표현 양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철학과 신학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둘 다 진리가 아닙니다. 철학이나 신학은 진리를 표현하는 양태라고 보여집니다. 신학은 대체로 철학에 의존하여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뭔가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한다는 것이고 그 내용을 알려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할 때 신학의 핵심적인 정의가 신에 대한 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은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서술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에 의해서 신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이런 신학의 외형적인 표현 양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표현하는 양태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표현할 건가? 표현 양태는 하나로 획일화되지 않고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을 위한 철학의 유용성 가운데 하나가 철학은 사유의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유라고 할 때 그것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유와 근거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유의 관점, 생각의 관점을 제공한다라고 할 때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응시하는 눈과 같은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의 기존의 문제가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라고 단어를 합니다. 이 철학은 생각하는 것, 그것의 반대라고 알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받아들였던 것이 혹시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은 기존의 문제가 오답이라고 단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철학은 익숙함에 도전하게 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그 백설공주의 오류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받아들였던 것에 대해서 철학이 물음을 통해서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백설공주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백설공주의 이야기의 그 줄거리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 왕비가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수로 바늘이 손가락을 찌르자 피 한 방울이 흙단으로 된 창틀에 쌓인 흰 눈 위로 떨어져 내립니다. 이것을 본 왕비는 이 까만 흙단 같은 머릿결에 흰민 같은 피부에 이처럼 붉은 입술을 가진 딸을 가졌으면 하고 소망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는 아이를 가졌고 소와 같이 흙단같이 까만 머리 곁에 흰민처럼 하얀 피부, 피처럼 붉은 입술을 가진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백설공주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왕비는 백설공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죽고 맙니다. 새로 맞이한 왕비는 아름다웠으나 허영심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자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왕비는 마법 겨울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 그에 맞는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이를테면 왕비가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라고 물으면 거울은 여왕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백설공주가 점점 아름답게 자라 7살이 되었을 때 왕비가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그러자 거울은 왕비님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하지만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질투심에 휩싸인 왕비는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 죽이고 그 증거로 심장을 가져오라 명령합니다. 숲으로 백설공주를 데려간 사냥꾼은 차마 백설공주를 죽이지 못하고 숲속으로 도망하게 합니다. 그는 대신에 어린 사슴의 심장을 가져갑니다. 이 이야기는 이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많이 듣고 익숙해 있는 백설공주의 이야기에도 여러 오류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철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점을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 이야기에서 가지고 있는 오류는 모든 계모는 나쁘다라고 하는 일반성에 위험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이 이야기에서 오류는 흰색 신화의 가치입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흰색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백설공주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기준은 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동양인들과 아프리카인들에게서 색깔의 차이가 있는데 이 기준에 우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동양인이나 아프리카인들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다소 형이상학적인 그런 오류를 지적하는 것인데 사실적 묘사의 문제입니다. 거울을 보고 누가 제일 이쁘냐? 그 대답은 사실적인 대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적 사고 양태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서는 사실적 묘사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백설공주의 이야기에서 이 오류의 관점들을 우리가 다시 비판해보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처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생각의 관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을 위한 철학의 유용성 가운데 7번째로 철학은 논리의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 답변은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대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유와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면 논리적일 수 없습니다. 또 논리적 사고는 이유와 근거를 대는 것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주장이라든지 의견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갖는 겁니다. 근거를 갖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래전에 친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4명의 친구가 부산을 배경으로 해서 진행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자, 영화 친구의 도입부와 마지막 부분에서 유사한 대사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4명의 친구들 가운데서 중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태가 네 아시아에 물개 조련하고 바다 거북이하고 둘이 수영 시합하면 누가 이기겠노? 이렇게 중호가 묻습니다. 이때 상택은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조련. 이때 중호가 동수와 준석을 바라보면서 그 봐라. 준석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거북이가 물속에서는 얼마나 빠른데 거북이가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친구의 도입부와 마지막 부분에 동일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